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본인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현 정권이 본인의 수갑을 찬 걸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곧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말고 그 얘기를 판사 앞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타트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머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오늘도 뉴스탑10 자랑하는 뉴스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법치에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없는 이재명 구속영장이라고. 주호에 이재명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 본인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1시간 넘게 하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겠습니까?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습니까? 대통령을 깡패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보세요? 제가 깡패를 깡패라고 뭐라고 했다고 민주당은 굉장히 뭐라고 하잖아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두려움에 떨면 말이 강해지고 목소리가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거의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표결 나흘 전 65분 기자회견. 민주당 이재명 대표 다음 주 월요일에 본인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표결에 붙여집니다. 어제는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을 향해서 권력 갖고 장난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자 이렇게 발언 수위를 높였었는데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자청해서도 최대치의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 메시지부터 하나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권과 이 여당을 보면 권력을 더 남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자기 집단의 이익을 취할까에 골몰하는 것 같습니다. 법치를 빙자한 법치에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법치에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돼가고 있는 폭력의 시대입니다.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난무하는 야만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대선에서 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패배했고 제 업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또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역사의 죄인이죠. 그러나 지금 승자로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또 윤석열 정권이 지금 벌이고 있는 일들은 저의 최대치의 상상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윤석열 정권이 하고 싶은 일은 아마도 이런 걸 겁니다.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서 구치소에 영장 심사가 끝난 후에 구치소에 갇혀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 수갑을 찬 이재명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겠지요. 이 대표도 최대치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발언을 저희가 좀 길게 준비했고 실제로 오늘 이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 중에 몇 가지 저희 키워드를 뽑아봤어요. 사법사냥 혹은 야만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말았다. 영원할 것 같지만 권력은 길지 않다. 이 얘기도 있고요. 또 제가 보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윤석열 정부는 구치소에 갇혀서 내가 대기하는 모습 또는 수갑을 찬 본인의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것이다.
연일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내용 쭉 이현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체포동의안 처리 날짜가 다가오면서 굉장히 평정심을 좀 잃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뭐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아마 답답하고 착잡하고 또 걱정스러울 겁니다. 과연 지금 의원들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줄지 가결시킬지 이거 자체가 일단 까봐야 하니까요. 이제 지난번 의총을 해서 하긴 했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불안한 요소는 있다고 봅니다. 투표에 붙여봐야 알겠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어제는 대통령 검찰을 향해서 이제 깡패라는 아주 저는 참 국민이 그 선거로 뽑은 대통령을 깡패라고 지칭하는 건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그런 표현을 쓴 데 이어서 오늘 또 전체 67분 기자회견 중에서 47분을 본인의 모두 발언에 다 할애할 만큼 할 말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만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러면 이 3권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고 대통령이 뭔가 아주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국가인가? 그런 문제를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요, 소수 정권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민주당이잖아요. 예. 그 민주당의 대표가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법부요.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273회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해서 그걸 이제 비판하셨는데 문제는 사건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큼직한 사건만 벌써 8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검찰이 발부한 게 아닙니다. 법원의 판사가 영장을 다 발부해 준 겁니다. 판단을 해서.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은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일반인들을 검찰, 경찰 가는 분들을 다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디 가서 항변하느냐? 판사 앞에 가서 항변해서 거기서 판단을 받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서.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우리 국민의 일반적인 한 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이라는 특권이 있잖아요. 뭐 그건 행사하시면 되는 문제고, 그리고 또 본인이 억울하다 그러시면 여기서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내가 수갑 찬 모습 등등 이야기하시는데 예. 이게 결코 불리하지만 않을 겁니다. 만약에 죄가 없는데 만약 검찰이 했다고 그러면 국민들은 아마 이재명 대표가 전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자, 그거는 결코 제가 볼 때는 예전에 김대중, 노무현,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다 수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떳떳하다면 이런 거에 정말 국민들로 하여금 탄압으로 느낄 수 있다 이 말씀하시는 그렇죠. 겁니까? 우리 국민들이 판단할 때는 그리고 판사가 어떻게 판단할까 이걸 중요하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 주장이니까요. 검찰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근데 본인은 지금 판사 앞에 안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장 실질 안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저렇게 이제 항변을 하시는데 글쎄요. 지금의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야기하는 모습이 과연 국민들이 보기에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저는 특권처럼 비춰집니다. 야만의 시대 혹은 구치소의 수갑찬 모습을 내가 수갑찬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십다는 표현을 노 교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글쎄요, 본인이 지금 이제 막 계속해서 똑같은 기조죠, 사실은. 예. 오늘 뭐 길게 한 걸 저도 봤습니다만 그동안 기존에 얘기했던 것과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용어, 또 말투, 이것이 좀 더 세진 그런 것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사실 저 뭐 구치소에 같이 대기하는 모습, 수갑찬 이재명의 모습, 글쎄요, 저게 뭐 본인 말대로 검찰 수사가 전부 조작이고 없는 먼지를 떨다 보니까 뭐 없는 먼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묻히려고 한다. 그리고 오늘 정도 계속해서 오랫동안 항변하는 그런 걸 저는 판사 앞에가 소명한다면 저는 충분히 검사와 다퉈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그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으로 얘기했던 것들을 얘기했다면 저러고 아마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걸 보면 대개는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이 있다. 이게 첫 번째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건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다 이건데 기각되는 건 대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것은 범죄에 대한 다툼이 있고 또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예. 저 정도 말씀을 강하게 판사 앞에 가서 한다면 저는 구속영장 기각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 말했잖아요. 내가 도주얼로 하겠느냐. 그 증거를 검찰이 저 정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증거를 인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만약 저렇게 저 정도 얘기를 강하게 판사 앞에 가 한다면 어떻게 판사가 검사의 말만을 믿겠습니까? 저는 저 정도면 일거의 검찰 수사, 특히 구속하려고 하는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깨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저 항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예. 모르겠습니다. 저거는 왜 저렇게 공개적으로만 저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예. 화면을 잠깐 볼까요? 오늘 이 대표가 기자회견 때 본인이 손으로 직접 쓴 이 메모장, 메모지가 오늘 한 언론 카메라에 포착이 됐고
글씨를 좀 흘렸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풀어보면 앞서 얘기했던 이 대표가 구치소에서 수갑찬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냐, 혹은 날 무려 3번이나 불렀다. 이게 패배의 대가다, 내가 대선에서 진. 그러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게 1번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김준일 에디터님. 예.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지금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면서 본인의 무혐의가 이렇게 구속사안이 된 거다. 이걸 주장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무혐의 부분에서 항상 논란이 됐던, 그러니까 본인은 계속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이미 무혐의 처분이 됐다고 주장하지만 검찰, 특히 한동훈 장관은 무혐의 처분이 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 대표가 본인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이제 시각차가 좀 극명히 있는 것 같고, 사안별로 조금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먼저 성남FC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3년 반 정도 수사를 했는데 결국은 무혐의가 났다라는 건데, 뭐 일부에서는 이제 3년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다가 대법원에서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 무죄가 나면서 그거를 반년 동안 경찰이 처리해서 그거를 이제 무혐의로 경찰에 불송치를 했는데, 그거를 검찰에서 다시 이제 성남지청에서 다시 뭐 수사를 재개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경찰에서 어쨌든 무혐의 난 거 아니냐, 이거를 이제 무리하게 다시 수사를 했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무혐의가 난 적은 없어요.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뭐 여러 차례 수사가 있었는데, 지금과 관련된 현안들은 이제 재작년부터 이제 수사가 어느 정도 시작됐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뭐 이를테면은 뭐 배임 액수가 이제 600억 원대에서 이제 뭐 이제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수천억 원대로 늘어난 거,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금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들,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저도 뭐 이제 이 사안을 사실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 너무 매몰돼가지고 이거를 볼 게 아니라 이재명과 관련된 사안을 다 뜯어서 저는 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성남FC 같은 경우에는 저는 무리한 수사다라는 거를 계속 일관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거를 적용을 하면은 이를테면은 뭐 예전에 경남도지사였던 홍준표 전 지사 같은 경우에도 같은 거로 걸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건데, 배임과 관련해서는 이익 제한을 이제 추가 이익 제한을 없앤 거는 충분히 법정에서 다퉈볼 만한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재명 대표 얘기는 지금의 검찰이 하얀 걸 까맣게 얘기하고 있다, 뭐 이런 걸 겁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없는 이재명 구속영장이라고도 주장했는데요. 오늘 한동훈 장관 법제사법위원회 출석하기 전에 곧바로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 구속영장을 가지고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이재명이 없는 이재명 구속영장이라고. 주어에 이재명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게, 야당 대표라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해야 된다. 그러면 대통령 부인은 어떻게 됩니까? 구속해야 될 이유가 더 커집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영장 내용들을 보면 판사를 설득하기 위한 영장이 아니라 대국민 선전전을 위한 선전문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마치 국민의힘 성명서 같은 그런 내용이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본인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1시간 넘게 하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체포동의라는 것은 구속 여부를 국회에서 결정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판사 앞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판사 앞에 가게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 대표님 말씀처럼 다 조작이고 증거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겁니다. 이재명 없는 이재명 구속영장이다. 주어에 본인 이름이 없다라고 이 대표가 얘기하니까 들으신 것처럼 한동훈 장관은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면 된다.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누가 영장을 발부해주겠냐. 한 장관의 저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이재명 대표의 특징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정치인이기에 앞서 변호사잖아요. 그런데 법률가인데 마치 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해요. 무혐의 결정은 그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무혐의 결정은 오로지 판사만이 할 수 있는 게 무혐의 결정이에요. 그런데 마치 그 경찰이 무혐의 결정했다라고 하는 거는
검사가 판결하는 것과 검사가 판결했다라고 이해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성남 FC 후원금역을 무혐의를 주장하는 거는 맞지 않는다 이 말씀하시는 전혀 겁니까? 그 법적인 용어가 아닌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속영장이 요건이 있는데 범죄 상당성 외에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오화예요. 엔드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논리대로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구속될 사람은 우리나라에 거의 없을 겁니다. 그다음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검찰 독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독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독재잖아요. 그런데 검찰 독재는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검사 위에 뭐가 있냐면 법원이 있어요. 예. 그다음 또 누가 있냐면 공수처가 있다고요. 지금 검찰이 독재하고 있다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공수처에 이야기해가지고 지금 수사하는 거 다 공수처로 넘겨라. 예. 공수처법에는요.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나 경찰한테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라라고 이야기하면 반드시 이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법적으로는 그렇죠.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공수처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나도 안 하고 예. 검사가 독재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냐. 그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우리나라 헌법이 1987년에 개정이 됐어요. 예. 그런데 헌법이 개정된 다음에 1995년에 뭐가 또 개정이 됐냐면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때 개정이 되면서 뭐가 들어왔냐면 영장실질심사제도라고 하는 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 이야기대로 검사가 영장을 아주 엉터리로 쳤다, 청구한다. 그러면 판사 앞에 가가지고 또박또박 제대로만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오히려 더 그 법적으로 확실하게 자신의 혐의를 갖다 벗을 수가 있는데 왜 그걸 갖다가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당당하게 뭐 검찰 수사에 임하겠다라고 하면서 진술 거부하고 예. 떳떳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불체포 특권하고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너무 많지 않은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오늘 뭐 1시간 넘게 했던 그 얘기를 영장 실심사를 받고 판사 앞에서 해라. 그러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이다. 기각할 것이다. 이게 한 장관 얘기거든요. 근데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근데 사실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어제 저희 뉴스탑10에서도 짚어봤지만 고민정 의원도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를 할 때 야당 대표라서 구속을 해야 된다. 이 말을 했다. 이게 말이 되냐라는 게 이제 민주당 측의 얘기거든요. 이걸 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글쎄요, 제가 구속영장 청구서를 어떻게 좀 봐가지고 예. 한번 쭉 봤거든요. 그런 게 핵심이 아니거든요. 그 뭐가 핵심이냐면은 구속의 사유가 차고도 넘치고 그 구속의 사유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라고 구속영장에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한 증거가 어떤 증거가 있느냐? 뭐 이메일도 있고 회의록도 있고 공문도 있고 관계 그 당사자들의 공범들의 증언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맞는지 틀리는지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가지고 검찰이 내놓는 증거를 또박또박 반박하면 되는데 왜 그걸 안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가 않고요. 예. 그다음 결정적인 건 뭐냐면은 대장동 건만 관련해서도 예. 김만배, 남욱, 유동규 다 구속영장 나왔잖아요. 지금 정진상, 김용 다 구속됐잖아요. 그다음에 성남 FC 건만 관련해도 두산건설 대표 기소가 됐고 그다음에 성남의 팀장도 기소가 됐고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가장 그 맨 꼭대기에 있고 최종적인 결정적인 그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이재명 대표한테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검찰 독재이고 그것이야말로 그 검찰이 수사를 뭉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화면에 좀 준비했어요. 실제로 구속영장에는 피의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의 대표로서 우리나라 최고 정치 권력자 중에 한 명이다. 색깔이 다른 부분을 읽어볼게요. 영향력을 행사해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못하게 하거나 진술 번복을 종용할 우려가 있다. 최근에 뭐 정성호 의원의 뭐 여러 그 정진상 실장, 김영부 원장 구치소를 찾아가서 했던 말 뭐 이런 거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 구속영장 적시된 이 내용과 야당 대표라서 구속했다. 이 대표 주장은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잘못되게 인용한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우리가 뭔가 텍스트를 읽을 때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어요. 잘 보이는 게. 그러면 댓글에 보면은 제 이름이 잘 보입니다. 그냥 막 올라가도. 왜냐하면은 그게 잘 보이는 게 좀 이게 눈에 띄는 거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뭐 좀 두각을 나타낸다고 하는데 야당 대표라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눈에 띈 건데 지금 검찰의 주장은 어쨌든 증거 인멸 아니면은
증거인멸 교사, 뭐 아니면은 이를테면 진술번복 종용 뭐 이런 거에 좀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글쎄요, 그러니까 제1야당 대표라서 저거가 더 크다라고 조금 보는 검찰이 저 정도까지 표현을 하려면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거가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고요. 다만 서로 이제 좀 강조하는 방점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 쪽에서는 야당 대표 얘기가 눈에 뜩 띄니까 그걸 강조하기로 했는데 근데 엄연히 달라요. 영장에 그런 내용이 뭐 야당 대표로서 구속했다. 물론 제1야당 대표라는 단어는 있지만 그 얘기는 이제 맥락상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 한동훈 장관은 떳떳하다면 판사 앞에 가면 된다. 그러면 100% 발부 안 될 거다. 본인이 얘기한 주장대로라면. 한동훈 장관 말고도 그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도 검찰 간부회의를 열었는데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원석 총장의 말은 하늘의 그물은 놓치는 법이 없다. 크고 넓어서 저에게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이제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천망회회 소이불루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 노자의 책에 나온 그렇습니다. 얘기군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하늘의 그물이 워낙 커서 선한 사람들은 선물을 주고 그렇지 않은 악한 사람들한테는 재앙을 내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면 확실하게 철저히 하면 다 성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제 검찰 간부들한테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예. 이 이야기는 최근에 곽상도 의원 사건이라든지 이런 그다음에 윤미향 의원 사건 재판이라든지 그 부분에서 이제 무죄가 받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된다는 측면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많은 국민들의 관심도 있고 지금 제1야당 대표가 저렇게 기자회견까지 하고 있으니 우리가 열심히 하면 충분히 우리가 그 성과로서 검찰이 성과를 낼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직원들에게 열심히 해라. 그리고 팩트를 정확하게 밝혀내라. 그러니까 이원석 그 총장이 굉장히 꼼꼼합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꼼꼼하고 또 이 수사의 완벽을 기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이 것과 달리 속으로는 굉장히 외유 내강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검찰도 아마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수사가 예전보다는 속도감이 좀 느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철저하게 뭐 다지고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173쪽이잖아요. 그 정도로 검찰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이야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의 고전을 인용한군요. 저 이원석 검찰총리의 저 얘기. 하늘의 그물은 크고 넓어서 놓치는 법이 없다. 아무래도 이거는 최근 뭐 이재명 대표 수사를 겨냥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 취재진의 여러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자진해서 영장 실질심사 받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오늘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한동훈 장관의 반박을 묶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소환 출석 3번 하셨던 것처럼 좀 불체포 특권 내려놓고 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려고 하셨던 것은 아예 뭐 계획이 없었던 걸까요? 평화시대 정말로 모두가 규칙을 지키고 합리적 예측이 가능한 그런 사회에는 담장도 없애고 대문도 열어놓고 그렇게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정말 강도와 깡패들이 날뛰는 이 무법천지가 되면 당연히 담장이 있어야 되고 대문도 닫아야죠. 상황이 참으로 엄혹하게 본질적으로 바뀌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소위 사법 리스크를 조기에 해소할 좋은 기회일 텐데 그걸 마다하고 특권 기회 숨기려는 이유를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탄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그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이걸 방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국민들도 계실까요? 이걸 다 방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게 한 장관 얘기인데 그 이 대표 얘기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검찰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수사를 막으려면 담장도 있어야 하고 대문도 닫아야 된다. 그 영장 실질심사 나가고 그러니까 국회 체포동의안 혹은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저런 거 보면 마치 무슨 검찰이 최종 결정을 하는 그런 주체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예. 검찰도 가서 법원을 설득해야 돼요.
그래야 법원에서 영장을 내주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만 어떤 피의자라도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헌법적 원칙이에요. 이게 피의자가 가장 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거든요. 법원에 나가서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다. 수사와 재판에 적극 협조하겠다. 재판이야 기소돼 재판 가게 되면 열심히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판사를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최근에 바로 엊그제죠. 바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더 탐사의 강진구 기자라고 있죠. 예. 2번씩이나 영장이 기각됐어요.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하고서 증거를 제출하고 구속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법원이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고 또 구속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 이렇게 구속영장을 기각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정말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조작 수사요, 먼지떨이 수사요, 먼지를 만들어내는 수사요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법원에 나가서 얼마든지 얘기한다면 그리고 아까 얘기처럼 헌법적 원칙을 들고서 법원을 설득한다면 저는 충분히 설득이 될 거로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구속 수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유죄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동훈 장관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예. 예. 보시는 것처럼 특검 뒤에 숨으려는 이유를 국민들은 궁금해하실 것이다. 이거 본인에게 오히려 좋은 기회인데 그걸 마다한다. 근데 오늘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몇 명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방송 전에 보니까. 당연히 불체포 특검 포기 안 한다. 왜냐? 포기할 거였으면 대선에서 진 이후에 곧바로 명분이 약하다고 평가받았던 개항에도 출마 안 했을 거고 당대표도 곧바로 이렇게 바로 출마하거나 당선되지 않을 것이다. 이 대표가 이제 와서 실질심사를 나가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이것 또한 예전에 국회의원 출마했고 현역 의원으로서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포기 안 하는 이유는 과거부터 다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어디까지 진실인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게 본인이 어떻게 판단하는 것보다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지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이견이 갈리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영장 실질심사 받는 게 차라리 이재명 대표한테도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뭐 노동현 교수님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이게 검찰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판단하는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주 설득력이 없지는 않거든요. 게다가 이제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이제 성남시장 시절이었나요? 그 불체포 특권을 이제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 이제 그런 것들이 과도한 특권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조금 본인에게 적용이 안 되는 일종의 내로남불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뭐 이제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와 조금 민주당 여성 지지자들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워딩에서 많이 그런 인식들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게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든 구속을 시키려고 하고 이런 것들에서는 좀 강하게 맞서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독재 정권의 지금 타도의 대상으로 좀 이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차가 좀 극명히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아마 추후에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좀 다른 스탠스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는 지금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 안 할 거다. 왜냐? 뭐 이미 대선 패배 이후에 바로 개항을 해 출마한 것부터 그 방탄의 시작 아니냐라는 게 지금 여당의 시각이거든요. 그런데 체포동의안이 이번 주 월요일에 다음 주 월요일에 부결이 돼도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한 다음에 다시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가 불법적 침략을 계속하면 열심히 싸워서 격퇴해야죠. 오랑캐의 침입 자체를 막을 방법, 회피할 방법이 있느냐? 없죠.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죠. 적법한 수사와 정당한 권력 행사가 아니고 부정한 목적에 의한 검찰권의 남용, 국가 권력의 남용을 우리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십니다. 저는 결코 우리 국민들께서 이를 용납하거나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그 이 대표의 여러 키워드, 단어들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저는 저 1시간 넘는 기자회견 중에 저 오랑캐라는 단어가 기회에 좀 들어와서 물론 비유지만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글쎄요,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번에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돼도 제가 봤을 때는 쌍방울 대백정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쌍방울하고 대장동이 이제 뇌물죄,
그다음에 백현동, 그다음에 정자동 이런 것들이 계속 추가 소환되고 또 영장 청구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정 변호사께서 직접 신조어를 만드신 겁니까? 대백정이라고요? 아니 그냥 전묘해가지고 외우기 쉽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랑캐가 불법적으로 침략을 갖다가 한다. 제가 이제 오랑캐가 뭔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예. 미개인 야만인, 뭐 아까 야만의 시대란 말도 했는데 그런데 이 말을 듣는 검사들은 조금 황당한 걸 넘어서 웃기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검사들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했거나 로스쿨을 졸업하고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검사의 임관을 갖다가 한 건데 그런 자기들을 보고 하고 미개하고 야만인 그런 오랑캐라고 표현을 갖다가 했다. 그게 좀 웃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 검사가 오랑캐라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는 그럼 뭐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런 검사가 오랑캐인데 왜 이재명 대표는 그런 오랑캐를 사칭했었는가?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어쨌든 참 난해한 표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단어를 갖다가 오늘 쓴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랑캐 표현에 대해서 검사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와 함께 저는 대장동, 백현동, 정자동을 대백정이라고 신조어까지 만드셨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뭐 어떤 혐의가 남았는지는 저희가 외우고 싶네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게요. 남은 혐의가 이른바 대백정 뭐 말고 뭐 대북송금 의혹도 있고 남은 혐의가 많은데 오늘 이재명 대표 말을 기자회견 쭉 보니까 뭐 당대표 일부에서 나오는 사퇴 얘기에도 선을 확실히 그었거든요. 그럼 앞으로 대장동 의혹에서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서 또 영장을 청구하거나 혹은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 영장을 계속 청구하면 그때마다 민주당이 부결할 건지 이게 앞으로 좀 고민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런 것들을 다 소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전에 우리 정 변호사님 이야기해 줬던 여러 가지 뭐 앞에 조어가 이게 한 8가지가 되거든요. 근데 검찰이 대하소설 8개를 쓸 정도의 저는 능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이 사건은요. 대부분 사건은 전부 다 문재인 정부 때 고발과 수사가 이루어졌던 사건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인지수사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대통령한테 문제를 삼기보다는 전 정부의 검찰한테 또 전 정부의 대통령이나 뭐 대통령이 한지는 뭐 불명합니다만은 뭐 그걸 문제 삼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이제 지금 앞으로 보면 워낙 사건인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자꾸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객관적인 팩트와 그다음에 사람과 지금 이미 형사적인 처벌을 받은 사람도 있고 관련자들도 지금 뭐 수백 명이나 되고요. 그리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도 3분이나 됩니다. 워낙 많습니다. 자, 그런 사건을 지금 본인이 연루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검찰이 수사를 많이 하는 것이 이게 검찰이 지금 뭔가 지어내서 소설을 만들어내서 픽션을 만들어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검찰은 검찰의 길을 가야죠. 이재명 대표는 또 이재명 길을 가야 되지만 검찰로서는 본인의 직무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백현동 사건, 또 정자동 호텔 사건, 그다음에 이런 사건에 대해서 검찰 아마 추가적으로 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고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수원지검에서 하고 있는 이 쌍방울 관련된 대북 송금이나 변호사비 대납 사건일 겁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수사가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제 권노갑 상임고문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번에는 부결로 막지만 다음번에는 선당우사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20대 국회 들어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게 3건이 있습니다. 부결된 게 노웅래 의원 1건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본인이 부결되고 그다음에 또 계속 이재명 대표가 부결된다 그러면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볼지 그래서 민주당 내 원로도 또 그런 주문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 말고도 앞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계속 청구하면 어떡할 거냐라는 말에 오랑캐의 침입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속보는 아닌데 좀 새로운 자막이 눈에 띄어서요. 검찰이 오늘 이 대표의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입장을 내놓은 듯합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정상적인 사법 집행 절차의 신뢰성을 깎는 말이다. 그리고 사법 절차 신뢰성 깎았다. 심하게 부적절하다. 아까 정 변호사께서 오랑캐 발언에 대해서 검찰이 좀 자괴감을 느낄 거다라는 취지의 말하셨는데 실제로 검찰이 이런 입장을 내놨나요? 정당한 법 집행을 폄훼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이원석 총장도 뭐 중국의 고전까지 인용을 해서 앞으로 검찰 수사에 당당함, 자신감을 내비쳤었는데 조금 전에 들어온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맞받아친 얘기까지 이번 주제에서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제를 가볼 텐데요. 그런데 글쎄요, 뭐 조금은 좀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민주당 내부의 파열음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만나봅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2위입니다. 반 이재명, 그러니까 비명계 선봉에 서 있는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좀 확고한 친명 의원들 말고는 의원들 속내가 참 복잡합니다. 어쨌거나 이 대표 체제 하에서 방탄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이 발버둥 칠수록 빠져드는 개미지옥 같은 이런 상황 맥락이 그러니까 딱 대동단결해가지고 무조건 부결시키자 하고 끝난 게 아니고 그러면 대표가 어떤 행동을 할 거다. 또 한 분 더. 이분은 막 장황하게 얘기를 했는데 부결시키자. 그런데 내년 총선을 위해서 어떤 뭐 계획, 로드맵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 이걸 또 장황하게 또 붙였어요. 그건 이번에는 부결을 시키되 대표가 모종의 결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라는 거다. 결단이라는 게 혹시 대표직 사퇴를 예, 뭐 그렇다는 거예요. 장황한 얘기들 오고 갔는데 조응천 의원이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오늘 좀 이 말도 좀 의미심장했습니다. 뭐 이번이든 뭐 이번에 한해서 일단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당내에서 부결시키는 대신 사퇴를 요구하자는 그룹도 있다. 왜 이게 의미심장하냐면 그동안 이제 단일 대화가 좀 잘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이런 얘기도 있다. 조응천 의원의 주장이거든요. 아니 단일 대오를 겉으로는 유지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뭐 내연하는 그런 부글부글 끓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죠. 아무리 뭐 단일 대오라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이재명 대표 얘기지 않습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많고 그것이 정상적인 사유다 얘기했는데 저렇게 겉으로 보이는 의견 많이 있겠습니까? 부결 후 사퇴를 요구하자. 지금 좋은 의견들이 많지만 저는 가능하지 않은 얘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일체화되는 그런 것은 이재명 대표 스스로 만들어온 그림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뭐 아까 얘기했지만 무슨 뭐 의원직 바로 출마를 하고 보궐선거에 출마를 당 대표가 되고 그 이전에 벌써 생각을 해보면요. 송영길 대표가 대선 끝나고 절에 가 있을 때 친명계 의원들이 찾아가서 서울시장 출마를 종용했잖아요. 그때부터 저는 이 그림이 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재명 대표 스스로 만든 그림이에요. 근데 사퇴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퇴하려면 뭐하러 이와 같은 일을 했겠습니까? 민주당과 일체화가 되는 그런 그림을 그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결 후 사퇴 또는 사퇴 요구 이것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저는 조금 유감스러운 것이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자체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가결시키면 대안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누가 그 역할을 하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민주당 옛날 뭐 해공, 신익희, 유석, 조병옥 이런 것까지 들 것도 없이 너무 많이 거슬러 올라가셨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당 출신 아닙니까? 정말 그런 분들이 이끌어왔던 우리나라의 산업화 민주화 양기둥이라고 얘기한다면 민주화에 큰 역할을 해왔던 그 김대중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이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건 정말 전 개인적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든든한 배경이 민주당이라는 그 든든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이 과연 그 민주당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생각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와 같은 모습은 정말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준일 에디터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이 말을 좀 더 풀어보면 이번에 다음 주 월요일 체포동의안 부결에는 본인도 반대표, 그러니까 부결표를 던지는 대신 만약에 그 이후에 이 대표가 여러 가지 결단이 없으면 본인이 주축이 되든 어쨌든 비명계는 어떤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도 들려서요. 일단 제가 몇몇 이제 뭐 민주당 의원들한테 좀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저게 어떤 조직적인 움직임 아니면 뭐 이렇게 하면 뭐 어떤 플랜을 가지고 움직임 이런 거는 지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서른 의원이 이재명 대표랑 이제 밥을 먹은 다음에 나와서 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번에는 부결시키고 그다음에 대표가 알아서 할 거다. 그거를 이제 의원총회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그거 자체가 밥을 먹으면서 이재명 대표가 사퇴할 것이다라는 거를 뭐 확약을 받은 그런 류는 아닌 걸로 저도 이제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이제 어느 정도 비명계, 그러니까 과거 친문들 비명계에 어느 정도 이제 공감대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저 움직임이 이번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거는 소위 말해서 민주당 의원들 비명계가 할 만큼 해줬다. 우리는 할 만큼 해줬고 그 이후에 움직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빌드업하는 그런 알리바이를 만든다고 해야 될까? 이런 좀 명분을 만드는 그러니까 이 대표에게 경고 아닌 경고를 한 거네요. 그러니까. 예, 일종의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차례 왔을 때 이거를 민주당이 어떻게 헤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답이 없는 문제라고 보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권노갑 상임고문이 이제 얘기를 했던 것들이 좀 눈에 띄는데, 왜냐하면은 동교동계 좌장이었고 서른 의원은 동교동계 막내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과거 동교동계라든지 친문들에는 조금 이제 그런 정서들이 있다, 이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어제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원로들을 만났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반면 다른 이들의 말은 좀 달랐습니다. 체포 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있다고 하는데 압도적인 다수로 부결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쪽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그렇게 따라가고, 다음번에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임해서 당 대표로서 책임 있는 하나 행동으로서 설전설부하는 선당 후사의 정신을 발휘해 줬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습니다. 대선에서 지고 인천에 보궐선거 나가고 한 모양들이 어쩐지 좀 꾀죄죄해 보이잖아요. 되면 어때요? 그래, 되면은 그 정도의 모험도 안 하고 자꾸 거저먹으려고 세상을 그러면 되나요? 만약에 되면 권력이 무모하다고 그러지, 그 당당에 가서 된들 플러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약간 유인태 전 사무총장 인터뷰는 오늘 라디오 인터뷰인데 오늘 약간 좀 신성 같은 얘기를 좀 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꾀저지하냐, 개항 출마부터. 구속되면 또 어떠냐. 자꾸 거저먹으려 한다. 그리고 부결도 장담할 수 없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유 전 사무총장이 했더라고요. 오늘 조간신문 칼럼 중에서 제가 인상이 읽었던 것이 이재명 대표는 머리는 있지만 심장이 없다, 이런 칼럼이 있었습니다. 예, 맞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역대 정치 지도자들은 이런 어떤 중요한 순간에 또 자기가 손해봐야 될 순간에 결단을 내렸다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이 정몽준 당시 후보하고 이제 후보 단일을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본인이 던짐으로 인해서 결국 대통령이라는 걸 이제 얻어냈고, 또 김대중 대통령도 선거에 지고 난 다음에 정계 은퇴를 하고 영국으로 건너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출마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축적한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보면 그 여러 가지 지금 사법적인 상황을 뭐 이렇게 잘 견뎌내고는 있지만, 지금 원로들이 지적하는 게 뭐냐면 왜 심장이 없느냐, 결단력이 없느냐, 담대함이 없느냐. 정치라는 게 한번 후퇴하면 다음에 2보 전진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데, 바로 권노갑 고문이 정치를 오래 하신 권노갑 고문이 바로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위기를 기회로 그렇죠. 만들어라. 이번에는 우리가 부결을 하지만 그러나 다음번에는 당신이 떳떳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저 국민들 앞에 나는 정정당당하게 내가 가서 받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이재명 대표한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른 원로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또 이해찬 전 대표는 상황이 다릅니다. 본인이 이 사건을 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 등등과 여러 가지 또 연결되는 국면이 있고,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후원자였기 때문에 본인은 이재명 대표 체제가 무너지면 상당히 모든 게 무너진다 판단할 겁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원로들에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원로들에서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결국 담대하게 나가면, 자기가 떳떳하다 그러면 국민들은 다시 불러줍니다. 그거를 못 견디고 계속적으로 부결적으로 간다 그러면 국민들은 아마 이제 실증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짧게 하나 더요. 그러니까 지금 자막에 보시는 것처럼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이 대표를 향해서 꾀죄죄하거나, 오른 권노갑 고문도 선당후사를 얘기를 했지만, 여전히 지금 민주당 내부는 현실적으로 이해찬 전 대표의 입김이 가장 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현재적으로는 아마 이해찬 전 대표가 주장했던 게 결국 이번에 부결시키지 않으면 당이 4분 오열되고 내년 총선 때 정말 아주 패배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단일적으로 가야 된다. 이 논리가 사실 일단 주류의 논리고요. 상당히 먹히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그 다음번에는 권노갑 고문이 지적했던 것처럼 그때는 또 상황이 다르다.
그렇지만 또 유인태 사무총 이야기처럼 의원들은 지금 고민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왜냐? 내년 선거를 지금 치러야 되는데 과연 그러면 누구와 함께 치를 것인지 그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비명계 얘기 그리고 민주당 원로들의 얘기를 저희가 한번 하나하나 주목해서 들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 기자회견 그리고 당내 여러 목소리까지 지금 차례로 만나봤다면 이제 이재명 대표 수사를 향한 장외 여론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어제 그제 저희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100번 정도의 대하 드라마 폭로를 하겠다. 이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재명 대표 측이 법원에 막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가 좀 배신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착각했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원래 이제 좀 어려울 때 진면목을 본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상당히 다르구나 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냥 다 깨끗하게 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수하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누구를 욕하거나 탓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이재명 지사 그 당시에는 이름은 사실상 뭐라고 그럴까요? 불문율이라고 할까요? 금기했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어제 JTBC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측의 얘기, 이재명 대표 측은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의 공범으로 지목된 정진상 전 실장 유무죄 다투고 있는데 저렇게 유튜브에서 여론전 펼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법을 다루시는 분으로서 어떻게 평가를 좀 하시겠어요? 일단은 저도 앞부분 잠깐 봤는데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예. 우리나라 헌법 21조에 제목은 언론 출판의 자유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는 표현의 자유가 있거든요. 이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의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본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검열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외적으로 사전 검열이 인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법원은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고 그다음에 반공익적인 경우가 아닌 경우에만 이제 검열이 인정이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런데 가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방송금지 가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법원에 의할 때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약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방송이 고도의 위법성이 있거나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거나 이런 요건들이 다 갖춰져야 예외적으로 이제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유튜브거든요. 지금 이렇게 종편이나 이런 것들은 다 당연히 방송법상의 방송인데 유튜브는 사실은 방송법상의 방송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이 유튜브는 정보통신망법상의 하나의 컨텐츠 정도로 보여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방송심의 규정의 대상도 유튜브는 되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런 유튜브에 대해서 만약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갖다가 하거나 무슨 가처분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그 가처분 결정을 굉장히 예외적으로 인정된 가처분 결정을 인용해 줄 것인가, 저는 좀 많이 회의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민주당 측이 그것도 검토 안 해보고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테고, 그러면 결국 법원에서 이거 좀 유튜브 방송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것 자체가 법원이 민주당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했다는 건 좀 약간의 유동규 전 본부장 압박용입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요즘 민주당 하는 걸 보면요, 그냥 검토 안 하고 막 던지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했을지 하는 그런 생각은 들고, 만약에 검토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대로 대비를 해가지고 하면 그러면 혹시 제 예상과는 틀리게 이제 가처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예. 제 생각에는 제대로 검토 안 했을 확률이 훨씬 더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정색하고 말씀하셨지 약간 농담 섞인 거라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노 교수님 일단 먼저 말씀하시죠. 잘 얘기하셨지만 우리나라 모든 기본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표현의 자유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또 표현의 자유의 또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사전 억제 금지 원칙입니다. 일단 얘기하는 걸 들어보고 표현된 내용을 들어보고 그다음에 그것이 허위 사실이거나 명예훼손이거나 할 때 그때 나중에 대응하는 그것이 원칙이거든요. 아직 지금 유동규 씨가 무슨 말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걸 어떻게 방송 금지, 방송도 아니지 말하게 한 대로 유튜브 사설 플랫폼입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유튜브는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 플랫폼이 아닙니다.
그 유튜브에다가 우리가 뭐 좀 했다 가처분해서 금지해달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이게 얘기가 이유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서 이건 금지한다? 외국에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개그 오더라 그래가지고 예. 법원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발언이라는 걸 금지하는, 예. 보도를 금지하는 그게 있거든요, 가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냥 하는 얘기지 가능하지 않은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두 분의 법 전문가께서 법원이 민주당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극히 낮다. 실제로 요청을 하더라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유 전 본부장이 뭐 첫 해는 뭐 알라딘에 지니같이 깜짝 이재명 당시 시장이 등장했다는 얘기도 했고, 나를 제외하고 대장동 전체 얘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 혹은 다음 화면도 볼게요. 여러 얘기를 했어요, 유튜브에서. 뭐 이거를 의형제를 어떻게 맺게 됐는지 뭐 이런 얘기까지 앞으로 추가 예고까지 했는데, 글쎄요, 뭐 이것도 여론전이고 유동규 전 본부장의 주장입니다만, 일방적인 주장이죠. 근데 다만 민주당 혹은 정진상 전 실장 측이 이렇게 부담스러워할 정도의 폭로전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말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민주당이 그 지금 뭐 이거 방송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는 저는 무리수라고 봅니다. 그거는 뭐 두 분 이제 뭐 변호사나 법 전문가들하고 의견이 똑같고요. 다만 저는 이 부분은 있어요. 이게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지금 유동규 씨가 행동을 하고 있는데, 본인도 범죄 피의자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깊숙이 개입이 돼 있고 굉장히 죄질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마치 본인은 아무 그것도 관련 없이 이제는 근데 내가 이재명을 비판한다고 해서 자기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은 좀 자숙을 할 필요가 있어요.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예. 마치 영웅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 언론에서 이 사람을 띄워주는 것도 그러고, 이분이 지금 얘기하는 거 내용 자체가 예. 신변잡기적인 얘기입니다. 알라딘의 진이 이게, 그러니까 저는 폭로를 하려면은 진짜로 이재명 대표를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좀 빵빵 터뜨려줬으면 좋겠어요. 그건 이제 검찰에 진술을 했겠죠. 그러니까 뭐 검찰에 진술했든 뭐 여기에서 하든, 근데 100부작을 하는 건 유튜브 조회수 100부작 빨아먹겠다라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분은 좀 그 본인이 범죄 피의자로서 좀 자숙을 할 필요가 있고, 이건 이재명하고 상관없이 좀 언론에서도 좀 신변잡기적인 이런 것들은 조금 좀 덜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도 신변잡기적인 건 뭐 가급적 얘기를 안 하고, 실제로 저희 뉴스탑10은 한 번도 저 유튜브 방송을 내보낸 적도 없습니다. 목소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빨아먹는다는 표현은 조회수를 좀 올리기 위한 여러 술책 아니냐라고 제가 좀 순화시키고, 그리고 아까 유 전 본부장이 정의 사도인 양 행동한다. 뭐 그 논평의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유 전 본부장 실제로 본인도 죄를 앞으로 있으면 달게 받겠다. 혹은 실제로 본인도 1년간 구속 수감이 됐었기 때문에 뭐 사법부의 단죄를 일정 부분 받은 셈이니까, 앞으로 어떤 폭로를 하는지는 저희도 그 신변잡기 부분은 다루지 않더라도 그 몇 가지 부분들은 저도 앵커로서 반론을 좀 하겠습니다. 제 말이 좀 길어졌는데, 일단 뭐 유 전 본부장의 폭로에 대해서 민주당 측의 입막음 조치 논란거리기까지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재명 대표, 당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도 벅찬 민주당일 텐데, 오늘 재판에 넘겨진 야당 의원들이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맞아요. 지금 그 민주당 사법 리스크로 꽤 큰 곤혹을 겪고 있는데, 오늘 기소된 야당 의원들이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기동민 의원, 이수진 의원이 라임 사태 핵심 인물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도주했다가 잡혀서 징역 40년이 구형된 김봉현 전 회장에게요,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가 됐습니다. 라임 검사 정보 외에 또 어떤 로비하셨습니까? 포스가 왜 사귄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라임 김봉현한테 양복을 받은 게 우리 당입니까? 기동민 의원입니다. 김봉현하고 같이 해외여행을 간 의원들은 그럼 김봉현 똘만입니까? 우리 당 의원들이 김봉현이하고 같이 해외여행 갔습니까? 아닙니다. 김봉현한테 수천만 원 돈 받은 이상호,
민주당 지구당 위원장입니다. 오늘 검찰이 기동민, 이수진 두 민주당의 현역 의원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일단 검찰의 시각부터 살펴보면 2016년쯤인가요? 기동민 의원이 김봉현 전 회장에게 정치자금 1억 200만 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혐의, 이거를 좀 검찰이 포착을 해서 재판에 넘긴 거죠? 네네. 그런데 이 라임 사태 얼마 받고 얼마 수수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저는 진짜 라임 사태 같은 걸 보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게 피해 규모가 1조가 넘었어요. 그런데 이게 의혹이 처음 제기가 됐던 게 언제냐면은 2019년 7월 24일이었거든요. 그다음에 8월 21일 날 금감원에서 라임 검사가 돼가지고 이제 수사가 됐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2020년 1월 13일에 어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졌냐면은 법무부가 남부지검에 있던 증권범죄 합수단을 폐지를 갖다가 해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라임 관련해가지고 흐지부지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정권 바뀐 다음에 비로소 이제 김봉현 다시 잡히고, 여기에 대해서 그 김봉현에 대해서 수십 년 형이 나오고, 그 와중에서 이제 정치인들과의 그 유착 관계가 딱 하는데, 옛날에 한동훈 장관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범죄는 정말로 죄질이 나쁜 범죄거든요. 왜냐하면 한 사람에게 대해서 1,000억을 갖다 피해를 입히는 것보다 1,000명에 대해서 1억씩 피해를 미치는 게 훨씬 더 죄질이 안 좋은, 우리 사회에 그 파장이 큰 그런 범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서야 비로소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잘 소명을 하셔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런 엄청난 범죄자한테 저런 불법적인 자금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셔야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정혁빈 변호사께서는 이 정치자금 수수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오히려 더 이 라임 사태, 경제사범, 그리고 여러 주식 피해, 이른바 개미들의 피해를 양산했던 이 자체를 좀 많이 꼬집으셨어요. 근데 이게 지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3년 전부터 이미 검찰 수사가 있었고, 이수진 의원, 기동민 의원, 정치자금 500만 원, 정치자금 1억. 근데 검찰 수사가 이렇게 좀 늦어졌던 이유가 바로 김봉현 전 회장이 도주했기 때문인 겁니까? 도주도 있고, 또 수사 주체가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수사 주체인 검찰이 그때 이제 증권합동본부 증권범죄합동본부가 해체되면서 수사가 지연됐던 측면도 있고요. 근데 최근에 이 사건 관련해서 의미 있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김봉현 씨의 어떤 변호인이, 예전에 김봉현 씨가 그런 자필 진술을 한 적이 있어요. 검찰이 자신에게 진술을 강요했다. 야당 쪽, 지금의 이제 국민의힘 쪽, 이것도 증거가 있다, 등등 해서 당시에 검찰의 어떤 수사 압박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최근에 검찰이 이걸 보니까 이게 당시 변호인이 이렇게 진술하도록 종용을 했다. 즉 허위 진술을 하도록 종용했다고 해서 이 변호인에 대한 지금 압수수색이라든지 수사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는 지금 이미 1심에서 징역 30년이 나왔는데, 문제는 이 허위 진술 강요, 이런 부분이 지금 새롭게 또 수사가 되고 있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마 지금 현재 이제 남부지검에 수사팀들이 있는데, 요걸 기점으로 해서 아마 이 문제가 정치권의 어떤 로비 문제가 다시 수사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로비 의혹이 파장이 앞으로 좀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왜 그럼 당시에 이 변호인이 그런 식으로 허위 진술을 강요했는지, 그리고 이 관련된 그 변호인 중에서 또 그 부인이 최근에 민주당 의원 보좌관으로 또 채용이 된 바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의 어떤 단서들이 앞으로 진행된다면 이 사건은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야당 의원들의 해명, 반박도 들어봐야죠. 그야말로 건폭이다, 기동민 의원. 부당한 기소다, 이수진 의원. 그러니까 이 자체를, 노 교수님, 이 자체를 하나도 인정을 안 한다는 겁니까? 검찰이 이 재판에 넘긴 이 공소 내용을? 그래도 지금 현재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기동민 의원 이름은 그전에도 한번 나왔었죠. 근데 아마 양복 받은 건 본인이 시인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나머지 돈 받은 건 시인하지 않았고요. 지금도 부인하는 것 같죠. 그것은 이수진 의원도 부당한 기소라고 했기 때문에 정치자금 500만 원 수수 혐의인데, 지금 나오는 몇 천억 얘기하다가 이건 너무 정말 약소한 금액인데, 어쨌든 약소한 금액이든 뭐든 불법이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돈이 많고 적은 게 문제는 아니겠죠. 문제가 이거 다퉈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걸 단정할 수는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는 굉장한 권력층 엮여진 권력이 깊숙이 개입한 비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거든요. 예. 추미애 전 법무장관을 취임하자마자 느닷없이 남부지검 증권법정 합동수사단을 해체해버리는 그런 폭거를 저질렀었고 예. 또 한 가지는 잠깐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예. 그 당시 피해자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았죠 이거는. 라임 그런데 사태요. 예. 라임 옵티머스 사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크게 문제가 안 됐냐면 그 이후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은행과 증권사들, 그러니까 판매한 사람들, 예. 이 펀드를 판매한 데에 책임을 물어가지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상당 부분 보전해줬습니다. 예.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펀드 투자인데 그렇죠. 자기 책임으로 해야 되는 건데 예. 그게 어떤 권력층이 어떤 압력을 넣어서 그렇게 됐는가 이 부분도 반드시 밝혀져야 됩니다. 이게 결국 추미애 장관의 행동과 그런 어떤 무리한 피해 보전, 은행 손실을 다 떠안게 만드는 은행의 증권사들 이런 것들이 왜 이루어졌는가. 모종의 힘이 있었을 건데 만약에 그렇다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돈 벌어간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돈을 그대로 자기들이 입막하고 예. 은행 증권사들만 손해를 떠안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이 깊숙이 개입한 증거 아니겠는가. 이건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요 분리해서 볼 필요는 있어요. 기동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16년에 돈이 넘어갔는데 2014년까지 서울시 정무부 시장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양재동 화물터미널 인허가와 관련해서 충분히 영향력 행사할 수 있다라는 의혹이 있어요. 근데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500만 원을 받았는데 이때는 의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입당은 했는데 사실은 간호사 활동하다가 노동운동하다가 입당은 했지만 의원이 아니었거든요. 한국노총 부위원장이었나요? 뭐 예,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런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의원이 아닌데 그럼 이 정치자금이 그래서 500만 원이 그래 영수증 처리가 된 것인지 아닌지는 제가 공소장을 못 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사안별로 좀 뜯어서 다르게 좀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지금 당대표 위기기도 한데 일단 오늘 2명의 현직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얘기는 핵심 내용만 짚어봤고요. 다음 주제 이번 주 용산 대통령실의 화두 얘기, 건폭 그러니까 노조, 노동개혁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노조의 돈 관리는 투명해야 하지 않냐, 혹은 타워 크레인 기사들의 이른바 뒷돈 행태는 문제가 있지 않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메시지는 꽤 단호합니다. 그런데 점점 노조 쪽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노조가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반대를 외친다거나 채용 장사를 하고 있다. 이런 노조가 정상화되면 우리 기업 가치도 저절로 올라가고 일자리 또한 엄청나게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끝까지 가야 한다. 임기 말까지 우리나라 발전을 가로막는 모든 적폐를 뿌리 뽑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건설노조인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책임 회피의 수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축으로는 민주노총 내에서 건설노조가 가장 투쟁력이라든지 조직력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7월 달에 총파업 투쟁을 예고하고 있고요. 5월 달에 대규모 집회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노정 타협의 문제가 아니다. 윤 대통령의 생각은 단호한 듯한데 오늘 권성동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5년 동안 한국노총 노동자 자녀 학자금으로 52억 원을 지원해줬다. 뭐 이런저런 노조 회계 투명성 얘기가 나오면서 좀 뒤늦게 새롭게 알려진 얘기들이 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예전에 노조가 굉장히 좀 취약하고 또 군사 독재 정권 있었고 할 때는 이런 노조에 대한 어떤 회유책 이런 걸로 해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조를 어떤 면에서 보면 체제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그것 때문에 그런 제도가 이제 마련이 됐고 그 이후에 보면 각 지자체와 정부 단위에서 이 노조에 대한 지원들, 직간접적인 지원들 많이 합니다.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몇 개 건물을 같은 경우를 아예 그 노조 사무실로 지금 지원하고 있기도 하고. 근데 지금 이제 새롭게 밝혀진 걸 보면 한노총에 대해서 서울시가 그동안 52억 원을 지원했는데 그 지원 내역 중에서 보면 자녀 학자금, 노조 교육 사업, 또 뭐 문화 시찰,
뭐 등등 이런 게 이제 지원을 했다는 거거든요. 예. 엄격히하면 노조는요. 그 노조 조합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게 가장 노조의 기본적 정신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노조가 거대 노조가 되어버렸잖아요. 이게 한 노총만 하더라도 100만이고 민노총도 100만인데 예. 그리고 또 이 노조 비용 자체가 회비가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수천억이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도 자체가 유지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어떤 세금이나 그다음 지자체의 세금 자체 제공 자체가 과연 이 시대에 맞느냐. 그러면서도 또 제공해 준다 그러면 나름대로 감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예. 그거 자체도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나 혹은 그렇죠. 세액공제를 받는 부분 그런 거를 회계장부를 정부가 잘 들여다보겠다. 사실 이제 그 대통령이 건설 현장 폭력, 건폭 얘기까지 하면서 꽤 그 여러 현장의 행태들이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오늘 조선일보 보도를 좀 주목해서 봤던 이유가 뭐냐면 이 티셔츠요. 기아차 노조가 이 노조비의 일부를 해서 티셔츠를 조합원들을 나눠준 모양인데 그 티셔츠에 여러 뭐 재질이나 혹은 뭐 이런 조설 보도에 따르면 조합원들이 불만이 가득해서 이게 도대체 노조가 어떤 식으로 이런 돈 관리를 하느냐에 좀 애들러서 이런 비판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좀 전형적인 이제 노조의 어떤 회계 부정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내용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이제 기아자동차 노조에서 그 티셔츠를 한 이제 단체 티를 한 4억 6천만 원어치 정도 주문했다고 해요. 이게 예. 굉장히 큰 금액인데 그리고 한 장당 한 16,000원 정도 하는 그런 티인데 이게 이제 일단은 이 어떤 퀄리티라고 하죠. 이 티셔츠의 어떤 퀄리티 자체가 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원들이 보기에도 과연 이게 16,000원짜리 하는 거 맞나? 저도 이 사진을 좀 면밀히 봤지만 솔직히 이게 진짜 16,000원의 품질을 갖고 있다고 보기 좀 어렵고 예. 뭐 심지어 거의 어떤 뭐 마라톤이나 이런 대회에 참가했을 때 주는 기념품 정도 수준에도 못 미치는잖아. 저는 이렇게 좀 보여졌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됐던 점들은 이 티를 받아봤는데 기아차 노조면 기아차 노조의 로고가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심지어 어떤 아무 관련이 없는 가구업체 로고가 들어간 티셔츠들도 다수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예. 이 의미는 결국에는 이게 주문한 대로 물량을 만들지 않고 기존에 있던 거를 어디서 뭐 띄워왔다든지 그럼 이 과정에서 당연히 뭐 비용이 부풀려졌든지 횡령이 일어났든지 했겠죠.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 또 하나는 이 관련해 갖고 이 계약을 체결한 거, 이 티셔츠 계약을 체결한 게 8월 23일쯤 되는데 이 떡하니 이제 기아자동차 이 시제품이다. 기아자동차 노조 티셔츠 시제품이다 해서 업체가 갖고 온 게 8월 20일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계약도 하기 전부터 이런 그 업체가 이걸 생산한 시제품을 갖고 왔냐. 이거는 사전에 뭔가 교감이 있고 이 사이에 비리가 있지 않으면 이거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당연히 노조는 일정 금액 4억 6천이었지만 이 중간에 뭐 일정 금액을 뭐 노조가 가져갔던지 아니면 이걸 어디다가 썼던지 하는 부정행위가 있었던 거고 이게 바로 업무상 배임이거든요. 최근에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문제가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의 전형적인 사례다. 저는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반면 노조 측은 이게 절차에 따라서 만들었고 집행이기 때문에 별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반박, 해명도 좀 했거든요. 그 윤 대통령은 임기 말까지 적폐뿌리, 왜 노조가 한미훈련 반대를 외치냐, 혹은 타워크레인 기사의 원래비든지 채용장사 이런 거 적폐뿌리 뽑겠다고 하는데 그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봄, 그러니까 5월쯤에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일까요? 이 어쨌든 올해 점점 이제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이 좀 치열한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흐름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노동계 쪽에서는 건설노조가 이제 민주노총의 120만 조합원 중에 한 10만 명 정도 차지하는데 상당히 조직력과 단결력이 센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의 일부를 타깃으로 해서 정부가 지금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5월달 노동절을 맞이해서 대규모 집회를 하고 7월에는 총파업 투쟁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이 정부의 지지율 관리 이런 쪽과 정치적인 맥락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공세를 펴고 있는데 노동계 쪽에서는 좀 변화된 환경에 대한 인식을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대규모 집회, 총파업 투쟁 오랫동안 봐온 어떤 로드맵상의 흐름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뭐 MG 노조도 새로 출범하고 노동 환경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노동계의 투쟁 방법도 좀 새롭게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고 정부도 강하게 지금 밀어붙이고는 있지만 어쨌든 이 강경 투쟁만으로
또 강경한 조치만으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닌 만큼 조금 더 이 노동계의 그런 회계 투명성 이런 예. 부분을 또 적극적으로 요구하면서 또 지원도 하고 이러한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얘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 얘기까지 저희가 굵직굵직하게 하나씩 만나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는 국민의힘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4위입니다. 지금부터 국민의힘의 당대표 판세는 아마 김기현 후보가 과반을 넘을 거냐 혹은 넘지 못한다면 결선 투표는 누가 올라가냐 뭐 이걸로 좁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세 번째 TV 토론이 있었는데요. 역시 김기현 후보의 울산 부동산 의혹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공격이 집중이 됐습니다. 김 후보님, 이제라도 사퇴하십시오. 당과 대통령과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권력형 토건 비리라 그러시는데 확실하게 그렇게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법적 책임 지시겠습니까? 권력형 토건 비리라고 저질렀습니까?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아니, 왜 그러니까. 책임을 지라고 합니까? 질문을 했는데 그렇게 자신 없으면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자신 질문한 데 없으면서 그렇게 대해서 답이나 말씀하세요. 하세요. 답이나. 이 땅 의혹에 대해서 뭐 혹자들은 울산 이재명 의혹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은 천하람 후보는 저는 굉장히 미래가 촉망되는 정치인으로 그렇게 늘 인식해왔는데 오늘 질문하는 거 보니까 자신이 없는 모양입니다. 울산의 이재명이라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진짜 내부 총질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저게 어젯밤 세 번째 TV 토론이었고요. 김기현 후보가 오늘 오전에 결국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직접 발표까지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저 김기현을 잡겠다고 진상조사단을 꾸린다고 합니다.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제발 흐지부지 하시고 영두삼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게이트를 물타기 하기 위해서 허위 사실을 가지고 울산 땅을 공격하더니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 다시 재탕 3탕에 나섰습니다. 이런 억지 생떼탕을 계속 끓여대는 것을 보니 저 김기현이는 아주 두려운 존재인 것 같습니다. 1800배 시세 차익도 거짓말이고 연결도로 변경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세상에 자기 땅 밑으로 터널을 뚫어달라고 요구하는 지주 보셨습니까? 땅 밑으로 터널이 뚫리는데 땅값이 1,800가 올랐다는 말을 그런데 허무맹랑한 말을 마구 짓거려도 되는 겁니까? 황당하기 짝이 없는 궤변의 연습입니다. 예, 김기현 후보 꽤 격앙되는데 결국은 앞으로 법적 조치까지 불사하겠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난번 우리가 지방선거 때 오세훈 시장 선거 때 기억나는 게 생태탕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예. 끝나고 나서 또 이번은 또 이 땅밖에 기억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참 이게 그 중요한 후보자를 뽑는 건데 대표를 뽑는 건데 이렇게 토론이 지금 벌써 세 번째잖아요. 다음 주에 아마 이제 저희 탑10에서 이 토론을 하는데 지금 벌써 세 번 토론 내내 지금 주제가 바로 이 땅 문제가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1,800바 뛰었다 그러면 당시 부동산한테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예. 땅값이 얼마 하는지 그거 나오면 지금 공격하는 게 과연 그럼 1,800바 뛰었는지 그거 드러날 텐데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의문만 제기하고 있고 지금 김기현 대표는 본인이 이거 지금 법적인 소송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참 이게 뭐 산으로 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대표 선출이 진짜 중요한 문제를 빼놔놓고 과연 이 문제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룰 만큼 진짜 의혹이 있는 것인지 제가 아무리 봐도 이 문제 관련해서는 뭔가 이 저 황교안 대표나 저 후보라든지 천하람과 제기한 만큼 지금 이게 명백한 의혹으로 저는 느껴지는 않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게 예년부터 다뤄졌던 문제입니다만 예. 과연 이게 이렇게 세 번의 토론의 핵심주로 될 만큼 중요한 문제인지 저는 솔직히 좀 의문스럽습니다. 오늘 김기현 후보의 해명은 1,800배 시사차익 이거는 프레임이다 아니다 그 정도 오르지도 않았고 실제로 지금 작년 기준으로 개별 공시자가 2,000원대다. 당시 소속 시장이 송초로 시장이었기 때문에 본인 입김으로 KTX 노선이 이렇게 본인 땅을 지날 수가 없다. 이 두 개의 해명을 했는데 뭐 저희도 사실 좀 더 스터디를 해보긴 해야 됩니다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긴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이제 뭐 저도 이제 그 내용을 좀 봤는데 물론 이제 뭐 당에서 이런 다양한 이제 경쟁과 이 속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건 좋죠. 근데 저 김기현 그 의원의 해명이 상당 부분 좀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시지가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양이원영 의원이 2년 전에 그 원내대표 선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문제를 제기한 부분인데 예. 이게 왜 악의적인가 하면 그때 양이원영 의원이 이제 기준으로 삼은 거는 표준 공시지가예요. 우리가 이 표준 공시지가랑 개별 공시지가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되는데 예. 표준 공시지가라는 거는 그 지역에서 일정 부분 땅이 거래도 좀 잘 되고 어떻게든 대표성을 갖고 있는 그런 땅을 정해서 예. 그 땅을 이제 표준 공시지가를 정하는 표준지로 정합니다. 근데 예. 이원영 의원이 말한 그 표준지라는 거는 저 지금 김기현 의원이 임야가 아니고 거래가 아주 잘 되는 그 사원 아파트가 있고 심지어 6차선 도로 옆에 있는 예.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 대지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김기현 후보 임야도 땅을 거론한 게 아니라 아니고, 예. 그 공시지가가 높은 그 땅을 하면서 1,800배로 수치를 키웠다 이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그 가격 그게 지금 공시지가로 한 뭐 183만 이 정도 된다고 보는데 예. 그거를 이제 땅 가진 3만 5천 배 이거를 어떻게 수치적으로 계산해서 1,800만 원이라 1,800배라는 이런 아주 자극적인 이런 숫자를 가져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표준 공시지가하고 개별 공시지가의 차이만 제대로 알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인지 잘 알 수 있어요. 거기에 더해서 잘 나왔지만 이제 터널이 지나간다. 기본적으로 이제 보상을 받으려면 터널이 지나가는 게 아니고 터널이 옆으로 가야 됩니다. 법상 그렇고 예. 터널이 그 산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보상 대상도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몇 가지 이런 그 지금 얘기를 하신 부분들이 상당히 일리가 있고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게 있는 게 더군다나 지금 의혹을 제기하신 이 황교안 전 대표나 천하람 후보나 어쨌든 법 전문가잖아요. 예. 법 전문가면 최소한 그 물권법에 나오는 개별 공시지가, 표준 공시지가는 알겠습니다. 구분할 줄 알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논리를 그대로 따라갔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상당히 좀 악의적인 그런 프레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반면 일단 김지진 변호사께서는 그런 시각을 갖고 계시고 다만 이준석 전 대표는 그럼 200배 주장을 하라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총선 망한다. 정확한 부지 가격을 공개하라. 이렇게 여전히 그 목소리를 죽이질 않고 있거든요. 이건 앞으로 결선 투표까지 간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의 요즘 흐름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송 국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저 의혹이 지금 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좀 봅니다. 예. 지금 이미 판세 자체가 흐름이 김기현 대 나머지 후보 이런 흐름이 돼버렸어요. 그 상황에서 저런 의혹을 제기한다. 그리고 3명의 후보들이 김기현 후보를 상대로 공세를 펼친다라는 것은 당원들이 보기에 김기현 후보의 이 대세 흐름, 상승 흐름이 세구나 오히려 그런 이미지를 더 주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안철수 후보나 천하람 후보, 황교안 후보가 저런 공세보다는 자신만의 메시지를 얼마나 잘 낼 수 있느냐가 오히려 더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 그걸 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후반부로 갈수록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좀 빠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것은 결국 이제 당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이 투표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조직력이 좀 약한 안철수 후보를 천하람 후보와 황교안 후보 측에서 집중적으로 공세를 펼친 이러면서 이제 가장 안 후보가 좀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김기현 후보는 이 당원들이 조금 더 모여드는 이러한 흐름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반부 판세 얘기를 만나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준비한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저희가 짚어봤던 사건입니다. 순천의 노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에 무전 취식 후 도주한 이른바 먹튀 사건이었습니다. 일단락이 된 듯한데요. 먼저 해당 사건을 온라인에 알린 피해 식당 아들과 제가 방송 전에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근처 김밥집에 그 친구가 들어왔나 봐요. 근처 김밥집 주인분이 뉴스를 보신 게 기억이 나서 신고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경찰분이 그 친구를 데리고 저희 가게로 오셨고 그래서 괜찮다고
그냥 이제 선처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셔서 그 경찰분이 그 명함을 하나 가져가셨대요. 저희 가져가서 아마 그 어머니랑 또 인계를 하셨나 봐요. 그러고 나서 어머니랑 청년이 다시 와서 어머니가 계산하시고 사과하시고 괜찮다고 앞으로는 좀 그러지 말아라 이제 이러고 하시고 좀 마무리를 하셨나 봐요. 이른바 먹튀 청년 결국 뭐 바로 본인이 자발적으로 와서 사과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럼에도 일단 사과를 했고 그 순천의 노부부 식당 용서를 한 것 같긴 해요. 네,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노부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따뜻한 마음으로 청년에 대해서 좋은 뜻을 이제 밝혔는 것 같습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그 노부부의 의사를 존중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대한민국의 법이 반의사 불벌이라는 죄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의사 표시를 한다 할지라도 처벌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노부부의 의사는 처벌을 강요 안 했으면 좋겠다. 저건 양형 판단으로 가고 이 사람들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는 데에 대해서는 필벌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식당 측 그러니까 그 피해 식당의 아들은 저에게 꼭 이 말을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결정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분에 대한데 너무 막 제3자들이 가게까지 전화하셔가지고 이걸 처벌을 해야지 당신들만 처벌 안 하고 넘어가면 또 다른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거다 막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본인들이 뭔가를 잘못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것도 없는 거죠, 사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분들을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어요. 선처를 하든 처벌을 하든 본인들의 의지가 중요한데 주변에서 압박이 와서 그 엄마 아버지가 부모님이 꽤 많이 걱정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보니까 한 온라인에 이 식당 이름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돈줄이라고 하죠. 직접 가서 음식을 먹는 뭐 이런 얘기까지 좀 전해졌습니다. 사실 두 가지 점에 대해서 꼭 저 시청자분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저 노부부가 저렇게 했는 행동 굉장히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형사법 체계 안에서 경찰이 할 일은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건 경찰이 할 일을 경찰이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는 사법의 영역에서 따져나가는 거고요. 또 따뜻한 국민들께서 저 노부부에게 저렇게 돈줄이라 그러죠. 그 식당에 가서 맛있는 밥을 계속 돌고 계시는데 저 모습 또한 굉장히 훈훈한 모습이다. 그래서 노부부께서 하신 의사는 존중하되 사법은 사법의 영역에서 또 우리가 시민사회에서 또 해야 될 부분은 시민사회에서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과를 했습니다. 식당 사장님들에게. 그 이른바 어제 있었던 순천의 먹튀남 얘기였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볼 차례죠. 첫 번째 댓글입니다. 대통령을 깡패라고 말한 사람은 단군 이래 이재명 대표가 처음 아닌가라고 하셨고요. 깡패 오랑캐까지 닿으면 뭐가 나올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대표 기자회견 말씀하신 것 같아요. 국민이 조용히 살 권리를 지켜주세요라고 하셨고요. 개도 저런 옷은 싫어해요. 노조가 어떻게 저런 티셔츠를 만지냐 뭐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노조가 투명하지 않다면 세금 지원하지 말아야죠. 예. 노조 얘기가 참 많으셨습니다. 오늘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번엔 순천이었다면 다음은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돌려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강아지를 매장에다가 딱 그냥 던져놓고 문 닫고 바로 가시더라고요. 동물 유기는 범죄입니다. 기존에는 동물 유기 행위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지만 법이 개정되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동물단체가 저렇게 고발 조치까지 한다니까요. 절대 저런 행동 하시면 안 됩니다. 영상으로 쭉 한번 기승전결 맞게 가름을 좀 해봤습니다. 무인점포에 버려진 강아지 얘기가 8위였고요. 마지막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묻는 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이번엔 이 얘기가 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저 화물차를 이중 주차를 해놨는데 차 빼달라고 하니까 본인이 밀었다. 이것 때문에 꽤 실랑이가 있었나 봐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탑차가 이제 중립 기어를 놓고 저렇게 이중 주차를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차를 빼려면 탑차를 밀어야 되는데 저게 1.5톤 탑차에 짐칸에 별도로 적재함까지 부착되어 있으니 그 운전자가 또 이렇게 약간 젠더 문제라 죄송스럽지만 여성이 밀기에는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차주에 전화를 하니까 차주가 당신이 직접 밀어라라고 이야기하고 2번, 3번 전화를 하니까 뭐 지금 그 피해자의 그러니까 그 여성의 주장은 그 탑차 차주가 그 뭐 차단을 했다, 전화를 차단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수신 때문에 차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갑론을박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까지 차 빼달라는 건 본인이 해라라고 하는데 그건 또 규정에 관리소에 물어보니까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규정은 없죠. 예, 없는 게 맞고 사실 저런 경우에 있어서는 서로 간에 서로 양보하는 게 더 필요한데 탑차 운전자 물론 이중 주차했을 때 우리가 밀어서 그 차를 빼는 것도 맞지만 도저히 밀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내려와서 함께 밀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웬만한 남성도 좀 밀기 쉽지 않아요. 저 주차 시비기까지 12로 짧게 한번 만나봤습니다. 목요일 뉴스 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곧바로 뉴스 A가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